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통합사회를 담당하게 된 아이의 문구쌤 황은규라고 합니다. 안녕. 네,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저는 통합사회에서 3단원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한 생활 양식의 변화와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여러분들께 한번 가르쳐보자 합니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제가 정리한 필기를 보시면서 학교에서 나눠드린 학습지로 복습을 하시면 총 3번 정도가 될 텐데요. 아예 한 큐에 딱 공부를 하시고 깔끔하게 정리를 마무리하시면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사회는 아이의 문구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아주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요. 사실 저는 역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역사 이야기를 포함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 이야기를 좀 필기를 해두신다면 나중에 현대사 부분에 가셔서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일단 산업화는요, 농업사회에서 기계가 발명이 되고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면서 산업의 형태가 1차였던 농업, 그 다음에 2차의 광공업, 그리고 3차 서비스업으로 발전하는 단계를 산업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시화가 함께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농촌보다는 공장을 돌리는 도시가 훨씬 더 돈을 벌 기회가 많았겠죠. 그래서 거주 변화, 상태 변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배우셨을 겁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향하는 이촌향도,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단 좁은 땅에서 사람들을 많이 살게 해야겠죠. 건물이 점점 높아지고 그런 건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을 적절하게 그 사용법에 따라서 분화가 늘어나고, 또한 도시가 점점 규모가 커지다 보니 대도시권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태는 일단 모도블록이 많아집니다. 다니기는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흙길 걸어보셨어요? 물론 자연을 느낀다고 내가 등산을 한다거나 농촌에서 이 플레음 이러면서 걷는 거는 좋은데요. 일단 도시는 빨리 걸어야 되고 편안하게 운송수단이 움직여야 되니까 녹지가 점점 감소를 하면서 보도블록, 아스팔트 도로 엄청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자연이 있어야 어느 정도 열기나 냉기도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이 아스팔트랑 콘크리트 때문에 도시가 점점 더워집니다. 그걸 열섬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밤에 평균 25도 이상 안 내려가요. 이러면 잠을 못 자요. 이 뜨거워가지고. 그게 열대야가 많아지고, 또 생물종은 점점점 터전을 잃어가니까 없어지거나 떠나게 되고,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우리나라는 어떠한 경제 개발 단계를 거쳤을까, 이거를 제가 밑에 좀 추가를 시켰고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이 부분은 따로 필기를 하셨다가 나중에 한국사, 현대사 부분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전두환 대통령 때 3조 호황을 기억을 해두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1945년 해방을 하고 6.25를 거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때는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조금씩 경제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부터는 장면 내각에서 원래 계획했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게 돼요. 1962년부터 71년에는 1차에서 2차 경제개발을 하는데, 신발, 가발, 이 경공업 부문을 정부 주도로 이제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랑 경쟁을 해서 우리나라의 물건을 잘 팔게 하려면 물건이 싸야 돼요. 근데 물건이 싸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같이 조정해야 되는데, 물건을 만드는 노동자의 월급도 적게 줘야 되고, 월급은 밥값으로 결정이 돼요. 우리나라의 최저시급도 밥상 물가랑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고가 정책이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 사람들은 사실 농사 지어서 쌀을 많이 팔고 싶은데 쌀값 자체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먹고 살기 진짜 힘들었겠죠. 그러고 공장으로 사람들이 돈 번다고 도시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 농촌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1970년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도시랑 농촌의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그 다음에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를 뚫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임금이 너무 작아요. 진짜 심각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실 테니까 17이죠? 그때 시대에는 여러분들보다 어린 소녀들이 공장에서 동생들과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진짜 12시간 이상 일하는데 월급은 엄청 적게 받는 거야. 그래서 공장의 노동자들이 죽어나가요. 이걸 보고 분개했던 전태일 열사는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서 근로기준법 지켜라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바치죠. 자, 이러다가 1972년부터 81년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이 되면서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의 피땀 눈물로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성과예요. 우리 국민이 베트남으로 파병을 나갔을 때 그 대가로 먼저 받은 거, 그 다음에 한일협정을 통해서 받았던 일본의 차관, 또한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 그분들을 통해서 벌어들인 외화, 이런 피땀 눈물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산업화 도시화에 크게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다만 위기가 있었어요. 이 중동 지방에서 석유 파동이 크게 일어납니다. 총 2번, 73년 1차, 78년에 2차. 73년도에는 어떻게 또 넘어갔어요. 그런데 78년도에는 정말 크게 일어나니까 나중에 박정희 정권이 유신 정권이 무너지는 YH 무역 사건도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었어요.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전두환이 12.12 사태로 쿠데타로 권력을 잡아 이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1986년부터 88년까지는 세계적으로 유가가 작고 달러의 가치가 낮았으며 또 돈을 빌렸을 때 그 금리가 낮아서 삼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호황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발전을 하지만 사실은 국민들의 희생과 국민들의 피땀 눈물이 여기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 사람들의 인식이 깨어지고 의식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대중사회가 도래를 하고요. 제가 어렸을 때 TV가 이만하고 뒤통수가 이랬어요. 라떼는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전두환 때부터 칼라 텔레비전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대중문화가 발전하게 되고, 이때는 아무래도 독재 정권이었으니까 국민이 헌법에 따라서 주인이 되는 그 세상,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도시화,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 생활 양식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도시성이 커졌습니다. 도시성은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효율성을 따지고 합리성을 따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가성비죠. 기왕이면 합리적인 가격이지만 튼튼하고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으면 좋겠어. 저도 물건, 특히 스마트폰 이런 거를 따질 때는 기능, 가격 이런 거 정말 많이 따집니다. 그리고 또 익명성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사실 인터넷이 발전을 하면서 또 산업화가 진행이 되다 보면서 인간관계는 굉장히 커졌지만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건너서 하게 되는 2차적 인간관계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익명성 안에 이렇게 가리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과 개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 좋아요. 다만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유대감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산업화가 발전하다 보면서 이 사람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잃어버리고 나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으니까 남을 돌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생일 때만 해도, 네, 저도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옆집에 새로 이사 왔는데 저희 엄마가 이렇게 시루떡 돌리기를 시키셨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요즘은 안 그러고, 심지어 코로나 시대인데 어떻게 떡을 돌립니까? 이 시국에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내 이웃의 아줌마, 아저씨 또는 이웃 옆집의 애가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누군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사실은 인간관계가 쉽지 않은 거죠. 이런 단점 또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업이 세분화되는 겁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산업화가 발전할수록 이 일이 전문성에 따라서 이렇게 세분화되고 나눠지고 또 기계화가 진행이 됩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발명이 되어서 와 공장을 돌리게 되니까 자동화가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서 광공업의 2차 산업, 그다음에 서비스업 위주의 3차 산업이 점차 발전을 하다 보니까 각 직업의 전문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저는 교사로서 교육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분야에서 각자 한 10년씩 일을 하시면 전문가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직업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이지만 저 말고도 학원 선생님 또는 과외 선생님,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죠? 이 작은 선생님이라는 직업 하나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직종은 오죽할까요? 그러면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안에서도 웬만해서는 똑같은 직업보다는 회사도 다 각각 다니고 또는 공장 다니고, 저 예를 들면 선생님네 옆집 아저씨가 의사 선생님이었다는 걸 전 작년에 알았어요. 우와, 우리 옆집에 딱 터가 살다니. 주민 간에 이 동질성이라기보다는 이질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좀 더 주장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는 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보다는 확실히 개인의 권리, 인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챙기기는 하지만 유럽 여러 나라 또는 미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공동체를 더 많이 따지긴 하는데요. 경쟁사회가 됐어요. 내 몸값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일을 위해서 회사 근처에 또는 직장 근처에 자취를 한다든지 1인 가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게 혼밥족들을 위한 식품, 소포장 용기, 뭐 1인용 부대찌개, 1인용 마라탕, 네, 먹고 싶군요. 그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거 관련된 산업들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저랑 함께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옆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싸우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보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랑 역사를 반드시 배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일단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봤습니다. 도시에서 문제점은 크게 사람은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누릴 시설이 부족하니까 생기는 문제거든요. 대략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네요. 일단 주택, 교통, 환경. 그리고 도시에서 이거는 사람에 대한 문제로 노동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노동은 사실 산업화가 고도화될수록 사회가 그 개인한테 요구하는 능력이 점점 달라지고 변화가 되니까 여기에서는 노동 문제가 직장에 이를 수도 있고, 또 나는 이만큼 일하는데 내가 일을 하는 만큼, 내가 애쓰는 만큼 월급 받고 싶어. 근데 사실 그러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임금 문제가 있고, 또 노동자랑 회사원 간에 갈등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또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노동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도시의 요 물리적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사람은 늘어나는데 살 집은 부족해요. 게다가 집값은 맨날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불량주택지구, 물론 사람이 살긴 하는데 인간답게 살기 힘든 주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는 뉴욕의 슬럼가가 있고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에는 달동네라고 진짜 쓰러져가는 판자촌집이 정말 있었거든요. 이런 데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교통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중교통을 타시거나 또는 부모님께서 이렇게 데려다 주시거나 걸어오시거나 하시죠? 저는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적나라하게 느껴지는데, 교통에 대한 그 도로랑 교통 관련된 요 시설이 진짜 부족해요. 그런데 규제는 점점 늘어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차는 늘어나는데 도로는 좁아. 그래서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주차비는 너무 비싸요.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가 엄청 일어납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가끔 섬찟섬찟한 게, 그 전광판에 보면 오늘 하루 교통사고 수, 오늘 부상자 수, 사망자 수, 이거 너무 무서워요. 그다음에 환경 문제 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보니 씻어야겠죠. 먹을 것도 씻어야 되죠. 더러운 것도 청소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 더러운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질이 오염이 되고, 또 우리 쓰레기 대란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쓰레기를
태우면 또 대기오염이고 이거를 또 묻자니 썩지도 않고 이젠 더 이상 묻을 데도 없어요. 쓰레기 매립 문제 때문에 토양 오염 문제 있고 그리고 이 자동차들이 많다 보니까 내연에 또 안개에 그럼 스모그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환장의 콜라보레이션이 되는 거죠. 이 또 자동차 배기가스 때문에 거기에 미세먼지의 황사에 우리나라를 사는 여러분 진짜 대단합니다. 쉽지 않은데 말이죠.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또 도시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스팔트 포장 도로 그리고 콘크리트 건물 이게 이 바람이 열기 냉기가 잘 안 통하다 보니까 열기를 흡수하고 뿜뿜뿜뿜 뿜어내면 진짜 더워요. 그래서 인공열 때문에 열섬 현상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와 하고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에 강남 한복판에 가면 진짜 삼겹살을 불판에 올린 것처럼 내가 익어가는 게 느껴져요. 진짜 심각해요. 이번에 인간한테 가보도록 할게요. 개인주의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 간의 소통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인지라 개인 간의 소통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콕콕콕콕콕 카톡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조금씩 줄어들고 또 그거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제 친구도 그런데 배달 전화를 못 하는 거야. 그 통화를 못 하겠대. 그래서 맨날 저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못 한다고? 아니 그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말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이 점점 도구화가 되어갑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받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냥 회사의 부속품? 공장의 부속품? 저는 물론 학교 선생님으로서 교실에서 여러분들을 본다는 게 너무 행복하지만 아주 가끔은 지칠 때가 있어요. 나를 돌보지 않고 너무 일에만 집중하는 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이익을 내야 하는 그 회사와 공장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기계의 부속품인가 싶을 정도의 그 현타가 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남한테는 무관심하고 내 돈, 내 시간, 내 에너지 낭비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이익이 우선인 거고요. 그 무엇보다 기계들이 등장을 하니까 사람이 소외가 돼요. 저희 어머니께서 햄버거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요즘 무인 그 계산기, 키오스크가 있잖아요. 저는 대학생 때 알바를 해봤기 때문에 이 포스기를 다룰 줄 알아서 키오스크 다루는 게 어렵지 않았지만 어른들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실 수 있을 텐데 처음에는 청년들이나 소년들에 비해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보고 가슴이 아프긴 했는데 그 어른들이 이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려다가 굶주린 배를 안으시고 돌아가시는 장면을 몇 번 봤거든요. 이러면서 돈이 최고야. 돈이 있으면 다 돼. 돈을 벌기 위해서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진짜 극단적으로 물질 만능주의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촌락과 플러스 알파 문제입니다. 일단 빈부격차가 심해져요. 가진 사람은 더 벌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고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격차도 심해지고 빈부격차도 엄청 심해지는 거고요. 또 이거는 범죄가 많이 늘어나죠. 심각한 범죄들이 점점 이 수위가 세지는 걸 보고 이대로 가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저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농촌 같은 경우는 사람이 도시로 향하게 되니까 실제적으로는 연배 있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노동력과 사회 기반 시설, 뭐 병원, 경찰 이런 것들, 학교 이런 것들이 도시에 비해서는 점점 없어져요. 폐교가 늘어나고 있다니까. 그리고 노동력이 점점 줄어들고 그 노동력의 연배들도 높아지다 보니까 생산력이 떨어져서 경제활동도 힘들어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님들도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시면 되지만 그게 청년들과 청소년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속도랑 에너지가 더 많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마을을 떠나게 되고 마을 공동체는 해체되면서 그래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런 쪽의 시골에서 진짜 인구를 유치하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을 좀 유치를 하려고. 그리고 도시랑 촌락 간에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수준 차이도 너무 나게 되다 보니까 도시는 계속 발전하는데 촌락은 떨어져. 이 공간의 불평등이 심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해결 방안은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사회적 차원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택 문제는 일단 부족하니까 낙후된 도시를 재개발하는 도시 재개발 사업,
그리고 침체된 도시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시 부흥을 시키는 도시 재생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를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서 크게 건전하게 추진하는 것. 그리고 적당한 부지를 찾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 이 일산과 또 분당, 또 시흥, 이제 이미 개발이 된 신도시와 또 개발 예정인 신도시들이 있죠. 그 다음에 너무 개발을 많이 하면 우리 환경이 파괴되고 과도한 투기가 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설정해서 개발은 여기까지야 라고 제한을 두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교통에 대해서는 일단 시설은 부족하고 사고 나니까 시설을 늘리고 사고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진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주로 거주자 우선 주차를 실시합니다. 저도 저희 집 근처에서 주택단지는 이 주차가 정말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 이 라인에 그 집에 호수가 적혀 있어요. 거주자 이 사람이 우선으로 주차를 하고 마음대로 주차하지 마시오. 이런 경고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무리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해도 요즘은 한 집당 거의 최소 2대는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나 도에서 운영을 하는 공영 주차장을 활용을 하죠. 수원도 이 공영 주차장 제도를 활용을 많이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 버스나 지하철, 기차 이런 수단들과 그리고 일단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크기도 부족하고 도로가 또 좁아요. 이 도로를 보수하고 확충하고 그런 공사들을 또 진행을 해야겠죠. 자, 환경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기업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어쩔 수 없이 오염물질이 나오잖아요. 그 오염물질이 얼마나 사람한테 안 좋은지 또 얼마만큼 배출되는지를 너무 적당히 해야 되잖아요. 환경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선으로. 그래서 정부에서는 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도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이 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되고 또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이 세상에 나왔을 때 과연 환경에 얼만큼 악영향을 주고 얼만큼 좋은 영향을 끼치느냐 이거를 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스팔트랑 콘크리트로 덮여 있으면 사람 물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파트에 꽃나무나 풀이 많은 게 참 좋더라고요. 녹지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에 조금이지만 농장을 조금씩 차려가지고 아주 조그마한 텃밭이라도 만드는 거. 저 이거 좋더라고요. 도시농업이 있고. 또 대대적으로 죽어가는 하천을 시에서 또는 도에서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거. 대표적인 게 서울의 청계천이 있습니다. 또 옥상 정원. 건물 꼭대기에 나무 조금, 벤치 조금 있으면 이게 참 마음의 위로가 돼요. 하늘 한번 바라보고 한숨 한번 푹 쉬면서 그래 힘내야지 하면서 갈 수 있는 공간도 되는 겁니다. 제가 재작년에 서울 강남에서 고등학교에 근무를 할 때 그 건너편 아파트에 비오톱이 있었어요. 이 뭐냐면 작은 하천이에요. 작은 습지예요. 갈대가 이렇게 있고 그 비오톱이 있으니까 휴식 공간은 물론 도시의 열기가 너무 지나칠 때에 이 비오톱 습지가 조금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마치 건조한 방 안에 물이나 좀 젖은 빨래가 있으면 이게 습기를 좀 보충해주는 느낌? 완벽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완전 빼박 건조한 것보다는 낫구나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워야 되는 거고요. 기업은 환경을 고려를 해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요즘은 친환경 개발 이런 것들이 기업한테 있어서 가장 큰 화두여서 바이오 에너지 사업 이런 것도 확충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쓰레기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기업들 입장에선 포장 용기나 이런 장식품 같은 것들이 쓰레기로서 다시 배출되었을 때 환경에 약영향을 안 지키고 잘 분해돼서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노동에서 실업, 임금, 노사 갈등 이런 노동 문제를 제가 제기했었는데 이거를 보장을 하려면 일단
개개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복지제도를 강화해야 됩니다. 실제로 고 김대중 대통령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었었고요. 전태일 열사, 너무너무 아까운 목숨이지만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이거 고쳐야 된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하는 그 조그만 외침이 조금씩 커져서 오늘날의 노동 조건을 만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적으로 함께 논의를 하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사회안전망 강화, 이거는 범죄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범죄 스케일도 굉장히 어머나 세상에 할 정도로 급이 다르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가끔 교회 지도를 하다 보면은 그 형광조끼를 입으신 어머님 아버님께서 순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이분들이 자원을 하셔서 봉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제가 대학생일 때 저는 청량리라고 그 서울 동대문 쪽에 살았는데, 여기가 좀 이렇게 여자들이 혼자 다니기에는 위험한 곳이었어요. 근데 대학교 때는 과제가 너무 많고 밤을 새야 되고, 근데 집은 들려야 되고, 그래서 막차를 타고 집에 가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서울시에서 그 안전기가 시스템 이 자원봉사자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께 신청을 하고 딱 약속 장소 이제 기차역에 도착을 해서 나가게 되면은 이분들이 어서 와요 학생 하면서 두 분이 기다려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범죄를 일어나고 나서 대처하는 게 아니라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사회 안전망 시스템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볼까요? 나 아니면 어때? 뭔 상관이야? 이런 의식보다는 내가 살아갈 세상, 당장 나한테 닥치는 세상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나한테 지금 안 왔잖아. 여러분, 생각보다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문제는 굉장히 나랑 가까이 있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일반 개인이지만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상호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은 쓰레기 분리배출, 분리수거 할 때 우유곽에 남은 우유 탈탈탈탈 잘 씻어갖고 말려갖고 쫙쫙 찢어서 잘 버리기, 또는 음료수병에 있는 라벨지 잘 떼기. 근데 이거 좀 어려워요. 기업이 이런 것들을 환경을 고려해서 이런 걸 개발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다음에 저도 잘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대중교통 이용. 일단 요즘은 코로나 시대여서 대중교통에 대한 그 인식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개인 위생 관리부터 일단 철저히 하고, 그 대중교통도 이 버스 기사분들이나 그 전철 회사에서 다 이렇게 소독을 잘 하시니까 일단은 잘 이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나, 너, 우리, 여러분 인간이라는 한자는요 요렇게 써요. 잘 안 나오네요? 요렇게 써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나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여러분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세상에 나 혼자 남으면 그 뭔 의미예요? 우리 가족,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사람, 나의 자녀, 이렇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한 거예요. 남이 소중하면 나도 소중한 거고요. 타인을 나만큼 존중해주기, 그리고 배려하기, 함께 뭉치기. 저는 그래서 적당한 거리도 필요하지만 적당한 관계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랑 함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쉽게 접근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많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천리김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으니 여러분 각자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실천으로 차근차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저랑 함께 교통과 통신의 발달, 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해줘서 정말 고맙고, 필기는 제가 공유를 해놨으니 그걸 참고하셔서 교과서랑 학습지 한 번씩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완벽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도 잘 봐요. 통합사회는 아이의 몽고쌤.